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114회 1교시 용어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회는 2018년 2월 4일날 시행됐고요. 동굴아빠가 합격한 회차이기도 합니다. 강평 순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난이도 평가를 해볼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각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난이도 평가는 각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색칠하는 식으로 할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쉽거나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할 거고요. 그리고 아주 난이도가 있는 경우,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체크할 때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게, 좌측에 문항 번호를 보면은 이렇게 문항 번호에 동그라미가 쳐진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쳐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은 이제 동굴아빠가 114회 시험을 볼 때 선택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괄호에서 유사한 문제가 기출문제 몇 회에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써뒀으니까요. 나중에 학습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강평을 할 건데, 강평은 이번 회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동굴아빠가 선택했던 이렇게 동그라미 문제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동굴아빠가 선택하지 않았던 4번, 5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흐름과 구성을 한번 잡아보고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동굴아빠가 114회 시험 봤던 그리고 선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동굴아빠가 복기를 했던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면서 뭐가 잘 됐고 못 됐고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빨간 펜식으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강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각 문제 읽으면서 난이도 평가와 그리고 동굴아빠가 선택했는지, 그리고 관련 회차가 어떤 게 있었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동굴아빠가 선택했네요. 지진시 기초 구조물의 해석 방법, 그리고 관련 기출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련 기출은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할 때 111회부터 126회를 기준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강성기초와 연성기초의 차이. 3번, 압축곡선과 압밀곡선의 차이. 4번, 한계상태 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 이어서 5번, 수평제야 말뚝의 설계 개념. 이어서 6번, 집안 함몰, 집안 치마. 7번, 철도에서의 분리 현상, 머드 펌핑. 8번, 평균 압밀도와 시간계수 관계. 9번, 액상화 평가 시 제의조건 및 영향 요소. 자, 10번, 웰 레지스턴스와 스미어 존. 자, 이어서 11번, 이온 교환 능력. 12번, 동결 현상, 동상 현상, 동결 심도. 마지막 13번, 사면 안정 해석법 중에 절편법에서의 부정정 차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이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 유형은 8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는 4개. 그리고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1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는 10문제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이번 114회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다라는 동굴아빠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동굴아빠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문제 유형, 쉬운 거를 먼저 다 풀었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유형 중에 2개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시험에 응시할 때도 그렇고,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굳이 어려운 걸 선택하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공부를 먼저 하시고 반복 숙달을 한 다음에 조금씩 난이도와 범위를 넓혀가는 게 공부하기도 좋고, 나중에 시험에 응시해서도 자신 있게 쓰고
그게 고득점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는 어디까지나 동그라빠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 정도 해두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빠가 선택했던 문제가 뭐고 선택하지 않았던 게 뭔지, 그리고 관련 회차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까지 확인하는 걸로 난이도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강평을 할 건데요. 우선 동그라빠가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 4번하고 5번 그리고 11번에 대해서 기존 방식대로 강평을 진행한 다음에 동그라빠가 선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복귀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빨간 펜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빠가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번 한계 상태의 설계법과 허용 응력 설계법 나옵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A와 B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가장 많은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표 형태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114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N, B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2번, 3번, 4번, 6번, 그리고 10번, 혹은 12번까지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 많은 문제를 선택하고 표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 N, B 형태가 용어에서 많이 나왔을 때는 가장 내가 잘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표 형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상태 설계법과 허용력 설계법의 원리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고 이 원리에서 파생되는 개요라든지 특징까지 암기하시고 시험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계상태 설계법은 파이 곱하기 RN이 시그마 RI의 QI보다 커야 된다. 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허용력 설계법은 허용 응력, 부재 또는 집안의 허용 응력이 사용하중보다 커야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당연히 요 설계 인자에 대해서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보다는 암기가 우선입니다.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술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표 형식이 아니고 나열식을 쓴다라고 봤을 때는 한계상태 설계법에 대해서 개요와 그리고 설계 방법 그리고 설계 방법에 대한 특징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 허용 응력도 마찬가지로 개요와 방법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표로 하실 경우는 한 페이지를 거의 가득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열식으로 서술식으로 쓰실 경우는 한 페이지가 조금 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수평 제하 말뚝의 설계 개념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왠지 개념, 원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뭔가 특별한 뭐를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압박감이 수험자일 때 많이 느꼈는데, 별거 없이 우리가 아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제하 말뚝의 설계 방법, 개념 요거는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뚝에 작용하는 휘임 응력과 변이량, 그리고 수평 지지력이 허용치보다 커야 된다. 물론 변이량은 작아야 되겠죠. 자, 이런 설계 개념 한 가지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수평 제하 말뚝을 주동 말뚝으로 볼 것이냐 또는 수동 말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라든지 혹은 집안에 의해서 작용되는 하중과 그 반력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선택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 첫 번째 방법이 설계 개념에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계 개념은 이렇게 되면은 한 페이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어서는 이제 설계 개념 말고 설계 방법으로 해서, 자, 요거는 설계 개념으로 대제목 2번이 나왔을 거고요. 1번은 개요를 썼을 겁니다. 개요, 설계 개념, 그리고 설계 방법, 이렇게 해서 설계 방법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극탄 제피에 대해서 쓰는데,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자신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골라서 조금 비중 있게 쓰고 나머지는 키워드 위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이온 교환 능력 강평하겠습니다. 자, 이온 교환 능력은 계략적으로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풀어나가도 내가 아는 건 한 페이지 이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온 교환 능력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이제 개요를 쓰는데, 우선은 점토 광물은, 자,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 광물은 사면체라든지 팔면체 등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던 양이온이 동형, 같은 형태의 다른 양이온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트라헤드론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규소 4가 이온이 있는데 알루미늄 이온과 이렇게 동형 치환되는 경우는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이온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토 광물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러스 이온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는데, 플러스 이온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양이온 교환 능력 CEC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점토 광물의 기본 구조부터 동형 치환이라는 얘기까지 쓰고, 그리고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개요만 이렇게 잘 쓰셔도 저는 합격 점수 이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뭘 써야 되냐? 자, 두 번째, 이온 교환 능력과 이중층 관계해서 제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 이어서는 양이온 교환 능력을 활용한 지방공학 분야해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차수제, 매립장 같은 경우는 차수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생석회 말뚝이라든지, 그리고 집안오염 정화시, 자, 이렇게 사용된다 라고 이렇게 왁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1번 문제를 봤고요. 자, 이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 동굴아빠가 114회 때 선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복기 자료를 가지고 빨간 펜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지진시 기초구조물의 해석 방법,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고 답이라고 쓰고 이제 한 줄 띄어서 이렇게 답안을 기술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빠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먼저 보고, 그리고 빨간 펜을 진행한 순으로 하겠습니다. 1번 개요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기초구조물 해석 방법은 요런 게 있고 지중응력 구조물은 요런 게 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 지진시 기초구조물 해석 방법 해서 물어본 문제와 똑같이 대제목을 잡았고, 이어서는 중제목으로 유사정적 해석과 이렇게 동적 변이법을 잡았습니다. 자, 유사정적 해석 보시면은, 자, 먼저 이렇게 개요를 썼습니다. 유사정적 해석이 어떤 거다. 그리고 이어서는 옹벽 개요도와 옹벽의 지진시 안정 해석 방법, 특히 공식 위주로, 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이어서 동적 해석법 보면은 동적 변이법을 이렇게 하는 방법과
관련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1번 유사정적 해석을 보면은 개요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 방법에서 너무 공식 위주로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도라든지 뭐 활동, 지지력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정도까지만 썼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아래에 이렇게 한두 줄을 할애를 해서 유사정적 해석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적 변이법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방법을 바로 기술하기보다는 동적 변이법이 어떤 개요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징이 어떤 건지 이렇게까지 썼다면은 아마 좋은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한 페이지를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은 굳이 한 페이지에 맞추시려면은 방법 부분을 이렇게 개요 부분에 흡수시켜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1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용어 2번 강성기초와 연성기초의 차이 물어봤습니다. 답이라고 쓰고 한 줄 띄고 1번 개요라고 대제목을 잡았고, 대제목은 이러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기초를 구분한다. 그리고 집안 특성에 따라서 접지압과 치마 특성이 상이하다. 자, 아주 잘 썼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 강성기초와 연성기초의 접지압과 치마거동 특성 해서 첫 번째 중제목 연성기초, 그리고 두 번째 중제목 강성기초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점성토와 사질토를 이렇게 좌우로 구분을 해서 개요도를 이렇게 그렸고, 관련 공식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개요도 아래에는 이렇게 집안을 구분해서 치마 특성과 접지압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어서 2번 강성기초도 마찬가지로 점성토와 사질토에 대해서 개요도를 따로따로 그렸고, 접지압을 구하는 공식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마와 접지압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작성이 된 문항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썼다면은 저는 아마 8점에서 9점 정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문제에서는 강성기초를 먼저 물어보고 연성기초를 나중에, 그러니까 강성기초와 연성기초를 물어봤는데 답안 진행 순서는 연성에서 강성으로 했죠. 자, 요것만 강성기초를 중제목 1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연성기초를 2번으로 해서 밑으로 내렸다면 거의 완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3번 봅니다. 압축 곡선과 안밀 곡선의 차이 했습니다. 1번 개요 봅니다. 압축은 흙의 간극 내에 공기와 물을 제거하는 것이며, 안밀은 간극수를 배제하는 뭐다 해서 개요이지만 정의 위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자, 이어서 2번 대제목 압축 곡선과 안밀 곡선의 차이 해서 1번 중제목은 압축 곡선, 2번 중제목은 안밀 곡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축 곡선은 EP 곡선을 말하고, EP 곡선에 관련된 그래프와 그리고 EP 곡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계수인 압축 계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어서 자, 압축 계수를 정의했고, 정의된 압축 계수로부터 집안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안밀 곡선 보면은 E 로그 P 곡선에 대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고, 그리고 정의는 없지만 이렇게 활용 분야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복개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정의를 압축 곡선 CC에 대해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어 3번 문제를 봤는데 개요도 아주 깔끔하게 잘 썼고,
압축 곡선과 안밀 곡선의 차이, 그러니까 그래프 차이, 그리고 산정할 수 있는 개수와 지수의 정의, 그리고 분야의 활용까지 이렇게 아주 잘 비교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득점이 예상되는 그런 복기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6번 보겠습니다. 집안 함몰과 집안 치마 나왔습니다. 자, 대제목 1번 개요라고 썼고요. 내용 보시면은 집안 함몰은 필러 파괴, 북락형 치마 이렇게 썼고, 집안 치마는 석회암지대, 상수관 파열, 터널 이런 식으로 내용 썼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집안 함몰과 집안 치마 이렇게 그대로 썼고요. 중제목 1번은 집안 함몰, 중제목 2번은 집안 치마 이렇게 잡았고, 내용 보겠습니다. 집안 함몰은 이제 필러 파괴와 북락형 파괴가 있다. 그래서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고 대책이 어떻다 썼고, 그리고 이어서 집안 치마는 이렇게 흑막이 가시설 대표 그림을 그리고, 자, 개요도를 그렸고, 얘도 마찬가지 개요도를 그렸고,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유형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이 문제는 정말 급하게 선택을 했고 정확하게 구분도 하지 못하면서 대충 이렇게 기술한 느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쉬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집안 함몰과 집안 치마를 같이 볼 거냐, 똑같은 개념으로 볼 거냐, 그리고 똑같지 않은 개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답안 기술 방향이 다르고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함몰하고 치마 동일한 개념으로 혹은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으로 봤다면은 자연적인 원인하고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형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함몰과 치마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본 경우는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관련 자료 이제 가져왔으니까 한번 참고용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함몰과 그리고 집안 치마가 있죠. 그래서 집안 함몰을 먼저 보면은 지표면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붕괴되어서 국부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꺼져 내려앉는 현상의 학술 용어이다. 대표적으로는 집안 함몰, 도로 함몰, 함몰 구멍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국부적으로 꺼지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 느낌이 있다라고 가져가시면 되고, 자, 이어서 위에 집안 치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치마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집안이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자연적 연학 집안 또는 충분히 다짐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안이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학 집안이라든지 매립지라든지 도로의 잔류치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참고 정도 해주시고, 최근에는 도로 치마와 함몰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6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7번 철도에서의 분리현상 나왔습니다. 1번 분리현상의 정의, 도상의 세리분과 물과 함께 유출되는 현상으로 도상분리와 노반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요를 썼고, 2번 대제목 분리현상의 종류 및 원인 해서 이렇게 개요도하고 앞서 구분했던 도상분리와 노반분리를 구분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대제목 3번은 분리현상의 방지 대책 썼고요. 첫 번째 도상분리 그리고 노반분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련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동그라빠의 복기를 봤는데 이 정의 부분도 그렇고 종류 및 원인 그리고 대책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분리현상의 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식화를 할 수 있다는 거,
물과 그리고 세리분 또는 토질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리고 하나는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에 의해서 이제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개요도도 이렇게 빈 공간에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중 말고 이제 동결 온도가 나오면은 동상의 이런 모식도가 되겠죠. 7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봅니다. 8번 평균 안밀도와 시간계수 관계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라고 썼고, 평균 안밀도는 뭐 어떤 거고 시간계수는 어떤 거다. 그래서 정의 부분에 대해서 개요로 기술을 했습니다. 대제목 2번은 평균 안밀도와 안밀도 비교해서 평균 안밀도에 대해서 내용을 쓰는데, 안밀도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기술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목 3번은 이제 물어본 평균 안밀도와 시간계수 관계 이렇게 물어봤고, 관계식은 평균 안밀도가 이렇게 60% 이내 그리고 초과일 때 시간계수 관계가 이렇다라는 내용을 썼고, 이어서는 시간계수의 산정 방법, 그러니까 시간계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평균 안밀도와 시간계수의 정의는 개요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평균 안밀도가 어떤 건지 안밀도와 비교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계수의 산정 방법 해서 시간계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이어서는 물어본 마지막 관계식 요 부분이 잘 나왔습니다. 자, 요 페이지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물어본 문제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밖에 없다. 이게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평균 안밀도와 그리고 시간계수 그래프가 있죠. 이렇게 세로축은 평균 안밀도,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계수, 이렇게 반비례 관계인데, 이런 그래프 하나가 추가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답안입니다. 8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9번 액상화 평가 시 제외 조건 및 영향 요소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라고 썼고, 내용은 액상화가 뭐다 라는 액상화의 정의 관련해서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은 액상화 평가 시 제외 조건 해서 물어본 첫 번째 문제 대제목을 쓰고 관련 답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액상화 평가 시 영향 요소 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를 기술을 했고, 중제목 첫 번째는 하중 조건, 두 번째는 지반 조건, 세 번째는 응용 조건 해서 각각의 상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는 액상화 정의 부분 잘 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제외 조건과 영향 요소를 이렇게 중제목화해서 상당히 좀 잘 쓴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사질토 집안의 전단 강도 타우는 시그마, V, 탄젠트, 파이로 구성이 되는데, 제외 조건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요 전단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N치가 20 이상인 경우는 조밀하기 때문에 파이가 크다. 그리고 지하수위 상부 같은 경우는 강극수압이 미발생되므로 유용력이 크다. 또는 뭐 지층 조건이 이런 집안은 파이가 크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렇게 조금만 더 썼다면은 훨씬 더 좋은 답안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9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10번 웰 레지스턴스와 스미어 존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라고 쓰고, 첫 번째 개요 1번 웰 레지스턴스는 자, 요런 현상에 의해서 통수는 감소 현상이다 이렇게 썼고, 두 번째 스미어 존은
이렇게 연직 배수제 타설 시 이렇게 집안이 교란되는 범위를 말한다 라고 해서 정의에 대해서 나누어서 잘 기술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은 웰 레지스턴스와 스미어존의 발생 원리라고 대제목을 잡고 이렇게 개요도와 그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연직 배수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발생 원리이지만은 개요도와 그리고 영향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웰 레지턴스와 스미어존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이렇게 대제목을 잡아서 시공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계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까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A와 B에 대해서 물어봐서 개요에서는 첫 번째는 A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두 번째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두 번째 발생 원리,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요도와 영향 요소를 기술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를 할 때는 요 두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시공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쓰는 좋은 흐름과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12번 동결현상, 동상현상, 그리고 동결심도 나왔습니다. 1번 개요라고 썼고 첫 번째 중대목 동결현상은 집안이 동결하는 현상으로 집안의 최적이 팽창. 자, 이어서 2번 봅니다. 동상현상은 집안 내 강국수 동결로 아이스렌지가 형성, 집안 팽창. 그러니까 동결현상은 집안이 동결하는 거고 동상현상은 아이스렌지가 형성되는, 어쨌든 모르고 썼다라는 느낌이 많이 옵니다. 자, 2번 동상현상 발생 시 문제점 해서 이렇게 개요도와 개요도의 이 내용을 이렇게 써놨고요.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동상현상의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방지 대책 관련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동결과 동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었고,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물어본 세 번째 거 동결심도의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개요를 보면은 아까 헛웃음이 나왔는데 동결과 동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잘못된 내용을 기술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동결 현상은 집안 내 강국수가 얼어서 이제 아이스렌즈가 형성되는 것까지 말하고요. 동상은 아이스렌즈 때문에 집안이 팽창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개요가 조금 잘못 기술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렇게 문제점하고 방지 대책 이런 거는 개요도도 그렇고 내용도 양호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네 번째 동결심도 관련 내용을 써야 되는데 단순히 동결심도를 산정하는 방법만 이렇게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쓰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추가해서 동결심도를 활용하는 방법 해가지고 기초의 근입 깊이라든지 지중매설관의 최소 근입심도 이런 부분 내용까지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번 여기까지 봅니다. 용어 13번 사면안정 해석 방법 중에 절편법에서의 부정정 차수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라고 썼고 내용은 사면안정 해석 방법은 중량법, 절편법, 도표가 있고 절편법은 이렇게 힘과 이런 방향을 가정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물어본 걸 대제목화합니다. 절편법에서의 부정정 차수 산정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개요도를 그렸고 그리고 이렇게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됐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정정 차수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해석 시 가정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지만은 일부가 정확하게 모른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썼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제목 3번은 절편법 설계시 고려사항 해서 안동절이죠. 자, 이 부분까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개요 부분은 뭐 삼형제 해석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 뭐 이렇게 쓰는 건 좋은데 사실 요거보다는 절편법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개요를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산정 방법을 보면은 조금 버벅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확실히 해서 이런 문제 풀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험자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시지 않게 꼭 암기하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혹시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써서 이제 한 페이지가 됐다 싶으면은 여기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칸이 남는다 싶으면은 이렇게 고려사항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13번까지 빨간 펜식으로 그리고 이전 강평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동굴아빠는 114회 용어에서 평균 점수가 63.67점을 받았습니다. 조금 높은 점수이긴 하지만은 보통 용어 점수가 65점에서 70점 이상이 나오면은 거의 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용어는 정말 솔직하게 공부량과 비례하는 그런 교시가 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동굴아빠도 시험 볼 때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지만은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흐름과 구성 그리고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술해서 이렇게 점수를 좋게 받았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114회 용어 1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